자, 오늘은 통청 아카데미 강의 중에서 제가 전공하고 있는 화이트헤드의 유기체 철학 네 번째 강의입니다. 화이트헤드 철학, 철학이라는 게 좀 어렵지만 그 중에 특히 화이트헤드 철학은 어렵습니다. 저는 화이트헤드 유기체 철학을 제 나름대로 정의하기를 화이트헤드 유기체 철학은 동서고금을 소통시키는 철학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정의한다면 화이트헤드 철학은 미래의 철학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미래의 철학이라는 것은 지금 시대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존 관념으로는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 중에 어떤 상당 부분을 부숴내야 되고 또 그것을 그거의 문제점을 자각할 때 이 화이트헤드 철학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대목이 화이트헤드 유기체 철학을 이해하기 위해 거부되어야 할 널리 보급된 사고 습성과 오류입니다. 화이트헤드는 이걸 9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9가지가 타파되지 않고는 나의 철학, 즉 자신의 철학을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지금 전번 시간까지 2가지를 했었고 오늘은 3번째입니다. 지금요 9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화이트헤드 철학을 2달이나 2달 반 만에 하나씩 하는데 이 지금 9가지를 답하려면 원래는 지나야 되지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하는 게 3번째, 능력 심리학을 함유하고 또 그것에 함유되어 있는 철학적 사고의 양식. 이게 이제 우리들 무의식 속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사고의 양식이 옳다고 이렇게 믿고 있는데 그게 옳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생각들을 부숴내야 유기체 철학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첫 번째 사면 철학에 대한 불신, 둘째 명제의 충분한 표현으로서의 언어에 대한 신뢰, 이런 식으로 2가지를 해왔었고 혹시 이 2가지에 대해서 강의를 못 들으셨거나 또 한 번 더 듣고 싶은 분이 있으면 화이트헤드 통청 아카데미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강의록이라는 것을 치시면 쭉 지금까지 강의했던 모든 강의 자료가 올려져 있습니다. 한번 보시고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3번째하고 다음에 4번째 주어수로라는 표현 양식하고 조금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로 실체 속성이라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에 우리는 모르는 사이에 세뇌가 되어 있다 그럴까? 이렇게 그런 철학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타파해야만 화이트헤드 철학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화이트헤드 유기체 철학에서
그 유기체 철학을 이해하려고 하면 아리스토텔레스의 실체 속성 그 이론의 그 장점도 알아야 되지만 그것의 한계점, 문제점들도 알아야 됩니다. 근데 그것이 17세기 볼프라는 철학자에 의해서 이 능력 심리학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들한테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마음 혹은 정신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것은 그렇구나. 마음은 그런 것이구나. 또 그런 마음 안에는 그러한 종류가 있구나. 이렇게 우리는 지금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볼프의 능력 심리학은 심리학 안에서는 이미 벌써 타파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도 일반인들한테는 이 능력 심리학이 굉장히 깊이 뿌리 내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심리학이라는 학문은 계속 발전해 갔지만 일반인들한테 알려져 있기로는 아직도 능력 심리학적 요소로 사물을 내다보고 또 마음은 이런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능력 심리학, faculty psychology 이렇게 영어로는 읽을 수 있습니다. 우선 faculty 영어식으로 발음하면 faculty 이렇게 좀 강하게 나오고 미국은 요새 T라든지 P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연음으로 많이 처리를 하죠. 그래서 이런 faculty 이런 정도로 발음이 됩니다. 근데 faculty를 사전에 찾아보면 능력이라는 뜻도 있고 또 대학의 학부도 faculty를 씁니다. 그리고 대학의 교수들도 faculty라고 합니다. 여기서 학부, 대학이 인문학부, 또 무슨 학부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는데 그래서 faculty라는 말 속에는 이미 분류하다라는 뜻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류는 이러한 능력을 갖고 있고 저런 분류는 저런 능력을 갖고 있다. 이러한 의미가 faculty라는 용어 속에 이미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psychological 할 땐 두 용어가 합쳐져 있는 거죠. 영어로는 이렇게 합니다만 원어는 psyche죠. psyche는 지금 우리가 번역하면 영혼으로 이렇게 번역도 하고 조금 포괄적으로 하면 마음, 정신 이렇게 다 포함합니다. 그래서 지금 뒤에 로직은 논리고 논리가 들어감으로써 학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이클로지, psyche에 대한 학문 이렇게 되니까 옛날 같으면 제가 영혼론 이렇게도 영혼학 이렇게도 번역할 수도 있겠는데 저게 중세가 끝나고 근대에 접어들면서 데카르트라는 철학자에 의해서 사람을 이분법으로 갈랐습니다. 물체와 정신, 인간으로 따지면 육체와 마음, 정신이라고도 되겠고 이렇게 둘로 갈랐는 쪽에 둘 중에 정신 쪽, 마음 쪽을 psyche라고 합니다.
고대 불식회는 영혼이라는 말로 썼는데 근대에 접어들면서 영혼이라는 말보다는 심리, 마음 이런 쪽에 더 많이 쓰고 있습니다. 어쨌든 능력 심리학을 함의하고 또 그것에 함의되어 있는 철학적 사고의 양식. 함의라는 용어도 이건 논리학 용어입니다. 예를 들어서 남자, 여자 이렇게 가를 때 남자, 여자를 합쳐서 사람이라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용어 속에는 남자 혹은 여자가 함의되어 있다. 그 속에, 뜻 속에 이미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총각이다 하는 용어 속에는 결혼하지 않는 남자. 총각이라는 말 속에 이미 그런 뜻이 품고 있다. 그 일상언어로 말하면 그렇게 할 수 있고, 그 논리학 용어로는 유종이라 그래서 종, 거꾸로 말하면 종유죠. 아까 남자, 여자는 사람이라는 유 안에 두 종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아래에 있는 것을 종이라 하고 위에 포괄하는 개념을 류라고 합니다. 그래서 류와 종. 이럴 때 류는 종을 포함하고 있다. 근데 이게 우선은 가장 간단하게 그렇게 되는데 실제는 이게 종, 지금 제가 유와 종이라고 이렇게 말할 때 이렇게 하는 분류법, 이거를 최초로 이러한 방식으로 분류한 사람이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다양한 전공을 하셨을 싶은데 그 어느 전공을 하시더라도 그 첫 시간에 아리스토텔레스가 언급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학문이든지 올라가 보면 나중에 원조로 아리스토텔레스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람은 어떤 면에서는 우리 서양 학문에서는 학문이라는 것의 원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런 서양의 역사에 있어서 그런 위치를 차지하기 때문에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생각했던 그 당시에 이런 많은 것들이 그 이후 지금 2000몇백 년 흐르는 지금까지 사람들한테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고 우리는 그 사람이 생각했던 틀에서 거의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그럼 우리는 모르는 사이에 아리스토텔레스가 했는 생각은 옳다라는 이런 신념을 갖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화이트헤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생각 중에 틀린 부분이 많다는 것입니다. 물론 화이트헤드뿐만 아니라 아리스토텔레스가 생각했던 것들 중에서 그 잘못된 생각들은 후대 학자들 중에서 부분적으로 계속 파괴돼 왔었습니다. 근데 화이트헤드한테 와서는 엄청 큰 부분들이 뭉텅뭉텅 파괴됩니다. 그래서 그 중에 오늘 하나를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능력심리학. 왜 화이트헤드는 이 능력심리학을 하게 생각을 넘어가야 된다. 이 생각이 잘못된 것을 알아야 자신의 유기체 철학을 알 수 있다. 고 말했는지 우선 능력심리학은 살펴보겠습니다. 정신현상, 아까 데카르트 이야기를 조금 해야 되겠습니다. 정신이라는 걸 우리가 이렇게 올라가 보면 고대에서는 영혼이라고
이야기했다고 했습니다. 그냥 가장 상식선에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 어릴 때 내가 그 어떤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몇 살까지 이렇게 기억을 할지는 몰라도, 그런데 어릴 때 나하고 지금 나하고 같은 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 있습니까? 어릴 때 나는 지금의 나와 아이덴티파이 하다 같다. 아니다. 어릴 때 나는 지금 내가 아니다. 아니라고 생각하는 측면은, 어릴 때 만약에 육체적으로 보면 어릴 때 나는 분명히 지금 내가 아닙니다. 어릴 때 내가 가지고 있었던 육체 중에 지금 가지고 있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몸속의 피부는 보통 6겹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입술, 이 빨간 이유는 4겹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6겹이 계속 지금 제일 바깥에 있는 피부가, 그 다음 5번째 있는 피부가 자라면서 계속 밀고 나옵니다. 그러면 그럼 6번째 것은 없어져야 되죠. 예, 6번째 피부가 없어진 그 과정, 그 단계를 때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몸에 때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 실제는 6번째 피부가 밀려서 바깥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럼 5번째 위치에 있던 피부 세포가 6번째 자리에 오고, 4번째가 5번째 이렇게 밀고 나오는 거죠. 그럼 보통 우리 지금 피부 세포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기억이 정확한 않은데, 또 그쪽에 세포학 쪽에 전공하신 분이 있었는데 3, 4일, 길어도 일주일을 못 갑니다. 그러면 세포가 바뀐다는 뜻이. 그러면 제일 첫 번째 세포가 피부 세포로 만들어지면서 밀고 나오게 되겠죠. 물론 이 피부 세포가 가장 좀 빨리 바뀌는 쪽에 속하고, 뼈라든지 이렇게 좀 늦게 바뀌는 세포라도 그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육체적으로 봐서 내 세포는 어릴 때 세포 중에 지금 남아있는 세포는 없다는 거죠. 그럼 좀 정신적으로 가볼까요? 어릴 때 생각했던 나의 생각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생각, 기억이라는 거죠. 기억 이외에 그때 가지고 있던 생각이 지금 갖고 있는 것은 극소수입니다. 그럼 어릴 때 마음이 지금 내 마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육체도 아니고 정신도 내가 아닌데 왜 나는 나인가? 그럴 때 사람들 생각하기를, 육체와 정신을 뭔가 마음이든지 이런 쪽을 이렇게 묶어서 계속 나라는 것을 유지하는 뭐가 있을 것이다. 그거를 영의 소울, 영혼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영혼이라는 것이 있어서 뭔가 나로 계속 지속시켜 갈 것이다. 그럼 이 영혼이라는 것이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도 나라는 영혼이 있었을까? 아니면 이 세상에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 첫 세포, 정자난자가 결합되고 그 순간에 영혼이 들었는가? 그 영혼이 들어온다면 언제 들었는가? 이런 이제 의문을 가질 수 있겠죠.
들어오기 전에도 있었다면 어떤 상태로 있었을까? 육체도 없고 그때는 마음도 없었을까? 아니면 영혼이라는 것이 거의 마음 쪽에 가까워서 어떤 정신은 계속 있었을까? 뭐 이런 이제 생각들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죽고 난 다음에 내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겠죠. 그럼 마음은 어디 가는가? 예, 오늘 심리학을 하니까 제가 지금 그 마음은 육체가 없는데 마음 지 혼자 어디에 있을 수 있는가? 이런 이제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 그래도 아까 말했듯이 육체와 마음 혹은 정신 뭐 이런 거 아니고 나를 나로 계속 하는 어떤 영혼이라는 게 있으니까 이 영혼은 죽었어도 이 영혼은 안 죽고 뭔가 이 현생이 아니면 내생으로 뭔가 이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고대인들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영혼 불멸, 영혼은 죽지 않는다, 멸하지 않는다, 이런 영혼 불멸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한 사람도 있고 그거 헛소리다, 죽으면 끝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인간을 놓고 이야기하니까 그럴듯하게 느끼잖아요. 영혼 불멸설. 근데 우리 그렇게 하지 말고 이제 좀 더 인간 아닌 동물. 내가 여기 앞에 우리가 어릴 때 가난하던 시절 몸에 기어다니던 이들이 있었잖아요. 이가 다니면 그럽고 그러니까 이제 옷을 벗어서 이를 잡고, 지금 이를 여기다 놓고 옛날에 손톱으로 이렇게 눌려서 이렇게 잡으면 피가 툭 튀고 이렇게. 자, 이를 지금 잡았습니다. 그러면 이 육체는 지금 찌그러져 있고 피가 이렇게 튀면서, 그럼 이 영혼은, 이 정신은 그 순간에 이 정신도 영혼 불멸일까? 이번에는 조금 더 확대해서 식물 쪽으로 가봅니다. 식물은 죽으면 그 영혼이 있을까? 있다면 그 식물도 영혼 불멸일까? 예, 아까 이야기한 아리스토텔레스도 식물까지는 영혼이 있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식물혼, 동물은 동물혼, 인간은 인간혼, 예,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거 물체, 컵, 탁자, 이거 물체는 분명한데, 아까 동물, 식물까지는 생물이니까 세포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런 무생물은 세포가 아니고 뭐 원자니, 예, 이런 어떤 소립자로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만약 이런 탁자가 이게 이제 뭐 수명을 다해서 나중에 이렇게 흩어져 버리면 어쨌든 이거는 정신이 없을 거야 이렇게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가 머릿속에 생각하기를 길어. 영혼이 있는 존재와 영혼이 없는 존재, 영혼이 없는 존재, 영혼이 있는 존재를 생물, 살아있는 물체, 영혼이 없는 물체를 무생물, 이렇게 분류를 한 것입니다. 이 분류를 하는 게 아까 말한 능력이라는 용어로 나타납니다.
이쪽은 이쪽대로 어떤 능력을 갖고 있고 이쪽은 생물은 생물로서의 어떤 능력이 있다는 거죠. 생물의 능력은 살아있다는 능력이죠. 지가 식물이든 동물이든 살고자 하는 어떤 욕구도 있고 어떤 것이 있다는 거예요. 무생물이 갖고 있지 않는 어떤 능력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요, 지금,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입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이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그걸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있는 패컬티를 우리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 무생물은 정신이니 마음 이런 거 없어. 그리고 물체뿐이야. 물체가 그냥 모아져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제 생물 쪽에 와서 식물, 동물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는데, 그럼 식물의 능력하고 동물의 능력에는 무엇이 다를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동물 쪽을 영어식 애니멀 가죠. 애니멀 하면 활력, 또 그 활동하는 능력, 이런 거죠. 움직일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동양권에서 한자권에서 번역할 때 움직일 동자를 써갖고 동물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식물은 그 능력이 없다. 이렇게 이제 그래서 어떤 능력을 기준으로 이렇게 분류를 한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말한 능력심리학, 이 볼프가 받아들여서 이제 그 마음을 정신에 또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또 여러 가지 능력을 갖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자, 우선 그런 정도로 해놓고 한번 볼까요? 정신 현상을 지적 능력, 그 다음에 감정 능력, 의지적 능력, 이렇게 따위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지적 능력을 지각 능력, 기억 능력, 상상 능력, 추리 능력, 이렇게 분류를 한 것입니다. 분류하는 이런 방식, 패턴이 아리스토텔레스가 했는 패턴입니다. 그리고 이 한번 볼까요? 지적, 지, 감정, 정, 의지, 지, 정, 지금도 우리 교육학에서 쓰고 있는 거잖아요. 이거를 이런 식으로 이 분류를 확실히 한 사람은 볼프라는 철학자고,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볼프가 이렇게 정리하기 전에도 그런 생각들은 있었습니다. 근데 볼프로부터 이제 인간의 정신은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다. 지적인 것, 지하면 아는 것. 어쨌든 어떤 게 주어졌을 때, 이것은 이거구나. 저게 아니구나. 라든지, 맞구나, 틀리구나. 라든지. 어쨌든 이런 거를 알아내는 능력이 있고, 하나는 감정. 이 감정, 좋다, 싫다, 또 슬프다, 기쁘다, 이런 많은 이런 감정적인 부분이 있겠죠. 그러니까 아까 우리의 마음 속에는 이런 감정적인 게 있고, 그 다음에 의지. 의지는 또 감정하고 해야 한다. 하면 안 돼. 이렇게 하기 싫어도 저건 해내야 돼. 그럼 해낼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은 의지죠. 그래서 인간의 정신이 갖고 있는 이런 어떤 능력들을 이렇게 분류를 했었습니다.
근데 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왜 지금까지도 볼포의 능력 심리학이 지금 우리들이 우리는 이거는 너무나 당연하다라고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교육 현장 같은 데서도 그 인격을 함양하고 했을 때 인격을 지, 정, 의, 체 이렇게 했습니다. 체는 육체고 지, 정, 의는 심입니다. 그래서 마음도 튼튼하게 하고 마음도 좋게 지, 정, 의를 골고루 함양하고 좋은 마음을 가지도록 하고 체력도 단련하고 그래서 줄이면 정신과 육체를 함께 단련하는 것이 교육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된 것이죠. 그리고 지금 그렇게 생각하면 이 볼포라는 사람도 대단한 사람이고 또 그것을 그렇게 깨끗하게 깔끔하게 이렇게 정리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물론 이것도 그대로 올라가면 지에 해당되는 패컬티 능력은 인간의 능력 중에서 에이도스 지금 영어로 하면 리전 이성이라고 하죠. 그리고 감정 에토스 그 다음에 의지를 다루는 게 에틱스 뭐 이런 식으로 고대도 나름대로는 거기에 해당되는 이런저런 것들이 있었는데 볼포에 와서 좀 깔끔하게 정리가 됩니다. 자, 다음 볼포는 어떤 철학자인가? 볼포 앞에 크리스찬이 붙었죠. 영어식으로 발음하면 크리스티안. 미국어로 이야기하면 크리스찬 이렇게 됩니다. 독일 사람이니까 저건 울프로 읽고 볼포로 했습니다. 1679년에서 1754년 독일 계몽주의 철학의 거두. 거두다 하면 이 사람으로부터 계몽주의가 시작됐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의 사람입니다. 그는 라이프니츠의 노력으로 독일 전기 계몽주의의 메카였던 할레 대학에서 수학과 자연학의 교수직에 취임합니다. 라이프니츠가 1646년생인데 1979년 33년 차이네요. 라이프니츠가 이 볼포를 교수로 취직시켜줍니다. 라이프니츠라는 미적분도 강의했는데 미분적분 혹시 이과 하신 분은 미분적분 미분적분의 창시자가 라이프니츠죠. 근데 이 라이프니츠의 만들어낸 미분적분을 최초로 독일에서 강의한 사람도 볼포입니다. 그리고 형이상학, 논리학, 도덕, 철학 과목도 담당했습니다. 볼포가 이 재밌는 게 학장까지 지내고 이제 마지막 교수직 나올 때 퇴임 강의에서 기독교 윤리가 공자의 가르침 안에 이미 들어있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것입니다. 1600년대, 지금 1700년대인지요. 이게 보통 발언이 아닙니다. 이미 공자의 학문에 볼포가 얼마나 심취해 있었으며, 그리고 또 알았으며, 서양에서 그리스도교가 그렇게 뿌리 내려져 있는 곳에서 퇴임 강연으로 이 말을 하는 바람에 때문에 경건주의자들, 기독교, 그리스도교 교리가 절대적이다.
그리고 거기에 예수님을 감히 이렇게 가볍게 보다니, 지금 우리 종교도 그렇고 이념에도 그렇고, 이념에 굉장히 편향되어 있다 그럴까, 심취했다 그럴까. 만약에 지금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경건주의, 문재인 대통령을 폄훼하는 발언만 해도 그 사람들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막 공격을 하겠죠. 만약에 반대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경건, 그는 대단한 인물이다, 만약에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지금 감옥에 있어도 그는 오해고, 이거 지금 문재인 정부가 권력을 잡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하면서 막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경건주의자들에 의한 볼프 비판은 정점에 달하고, 그 당시 이 발언으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져 있다가 나중에 나이가 훨씬 더 돼서 다시 고장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올 때는 이 볼프는 굉장히 개성장군처럼 돼서 환영을 받으면서 돌아왔습니다. 그 환영받은 부분은 계몽주의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주주의를 옹호했고, 그런 민주주의적 사고가 퍼지면서 개성장군이 되었습니다. 자, 방법론에서는 데카르트의 철학, 특히 데카르트의 철학 중에는 심신이원론입니다. 마음과 몸은 분리되어 있다라는 이런 생각. 지금 데카르트는 좀 이따가 다시 좀 언급하겠습니다. 존재론에서는 스콜라 철학, 인식론에 관해서는 경험적 심리학 속에서 존 로크의 영향을 보이고 있다. 이 이야기들은 앞으로 화이트헤드가 이제 진행되는 동안에 다 등장하는 사람들이고 등장하는 이론이니까 그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능력 심리학은 심리학의 어느 영역에 속하며 그 한계는 무엇인가? 능력 심리학은 근대 심리학에 속합니다. 여기서 근대라는 말은 아까 고대, 중세, 근대니까 고대, 중세 시대까지 생각했던 심리학, 즉 마음을 고대하고 중세 어떻게 다루었던가. 근데 근대에 들어오면서 패턴이 좀 바뀝니다. 고대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피타고라스라는 수학자로 잘 알려져 있지만 그 사람도 영혼 불멸설을 주장했었고, 우리가 알고 있는 철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소크라테스도 영혼 불멸설을 믿었습니다. 소크라테스가 감옥에 갇혀서 나중에 이제 사형을 선고받고 사형 날짜를 기다려 있을 때 제자들은 소크라테스의 너무나 억울한 죽음이다, 탈출을 권유하고 이렇게 했었죠. 실제로 소크라테스가 그 감옥을 지키는 간수도 소크라테스의 죽음은 억울하다고 생각을 했었고, 소크라테스가 나가고자 탈출하고자 마음만 먹으면 풀어주도록까지 이야기가 다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테네라는 곳은 항구 도시니까 배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테네에서는 어차피 있을 수는 없고 탈출하더라도 다른 데로 가야 되니까, 그래서 갈 곳까지 다 장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친구이자 제자인 크리톤을 중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권유를 하고 할 때 소크라테스가 그거를 거절하면서 했는 말이 이렇습니다.
아, 이 사람은 지금까지 나는 바르게 살아왔는데 지금 와서 내가 이런 탈출이라는 이런 방식은 바르지 못한 방식이 아닌가. 왜 그게 바르지 않는가 하면 내가 아테네에 살면서 그래도 법의 보호를 받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깡패한테 안 맞고 또 재산도 지켜지고, 그때 내가 이 보호를 받는다는 것은 내가 이 나라 법을 지키겠다고 약속해서 받는 거 아닌가. 그런데 지금 와서 이 법이 나에게 불리하다고 해서 그 법을 어기는 것은 바르지 못한 것이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바르지 못한 일을 해서는 되겠는가? 오히려 탈출하라고 권하는 그 친구 제자들을 습득을 시킵니다. 올바르지 못한 일이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가, 이 사람은 내가 지금 이렇게 바르게 살다가 저 세상에 가면 좋은 곳에, 저곳의 신들이 나를 반길 것인데, 지금 내가 여기서 바르지 못한 이런 탈출을 하고 저 세상에 가면 그쪽 신들에게 내가 꼬지람을 받을 것이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영혼 불멸을 믿고 있다는 뜻이죠. 죽고 난 다음 저 세상에 갔을 때 그쪽의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그 시기 고대의 그 영혼, 혹은 이 정신계를 이렇게 총괄하고 그리고 이 육체하고도 연결시키는 이 영혼을 생각했었고, 중세 시대는 더 훨씬 그리스도교에 의해서 이 죽고 난 다음에 영혼은 지옥 가거나 천국 가거나, 혹은 중간에 연옥이라는 것을 설정한 것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영혼 불멸은 중세시대 그리스도교 교리 속에 들어갔기 때문에 확실히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대에 접어들면, 근데 그런 이제 생각들이 희박해지고 약해집니다. 왜? 영혼이란 것이 증명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영혼이라고 강조했던 소박한 그 이야기에 끌고 온다면 결국 기억밖에 더 있는가? 그럼 기억이 존속되니까 영혼이라고 말하면, 기억은 마음에서 일어나는 능력 중에 하나뿐이지. 이렇게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근대에 접어들면 이제는 좀 증명 가능한 것, 이런 쪽으로 이제 일어나게 되죠. 인간의 그 신이 그랬기 때문에 맞다. 이거는 이제 중세에 통했던 말이고, 근대에 접어들면 그게 이제 안 통하게 돼요. 인간에게 그 확실하게 이렇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경험적으로 확인이 되거나 이치적으로 이렇게 생각해도 이건 수학처럼. 그래서 이때 이 데카르트 이후로 라이프니츠, 볼프, 이 사람들은 하나같이 수학적, 그 최소한 인간의 이성적으로 생각해서 맞다고 생각되려면 수학과 같이 계산해서 이렇게 맞아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게 이제 근대에 들어오면서, 자, 그 영혼이라는 이건 좀 접어두고, 우리가 확실히 그래도 좀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이런 이야기를 하자 해서 심리학이라는 게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능력 심리학은 인간의 정신을 여러 가지 요소로 세분했으나 라이프니츠의 단자론, 이거 단자론 설명하려고 또 좀 복잡습니다. 간단히 조금 더 해볼까요, 그럼? 라이프니츠 단자론 가기 전에 데카르트는 인간의 그 육체와 정신 문제를 어떻게 생각했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데카르트는 이 세상에 실제로 확실하게 있는 것을 실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실체라고 했는 것도 데카르트가 최초로 한 것은 아니고, 고대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공부를 할 때 이 아성생님을 빼고는 무슨 이야기가 안 됩니다. 동양 쪽에 동양철학 공부하는 사람은 자왈, 공자께서 모든 공자 쪽으로 가듯이 서양에서는 어느 학문이 들어가면 아리스토텔레스, 왈, 뭐 이런 정도의 그 위치에 있습니다. 실제로 있는 것은 실체고, 나머지는 거기에 실체에 붙어 있는 성질들, 거기에 속해 있는 성질들, 이렇게 존재가 이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의자 같으면 의자라는 실체가 있고, 그 실체에 소속되는 지금 빨간색이 칠해져 있거나 어느 위치에 있거나 또 어떤 모양이거나 어느 시간에 있거나 어쨌든 이런 나머지 것들은 거기에 이렇게 붙어 있는 것들이고 그 자체라고 부르는 실체가 있다는 거죠. 우선 그렇게 생각을 하고 데카르트는 실체를 다시 분류를 했어요. 아리스토텔레스처럼. 어떻게 분류했느냐. 무한 실체가 있고 유한 실체가 있다. 이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무한 실체가 한정이 없다는 거잖아요. 한계가. 그런데 실체라는 것은 두 가지를 가집니다. 하나는 완전성을 가집니다. 그래서 지금요, 요거 부분 조금 넘어가고, 요 실체 쪽에, 실체 속성 이론이 볼프의 능력심리학 속에 깔려 있고, 화이트헤드가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바로 그 속에 깔려 있는 실체 속성 이론이 잘못됐다는 지적을 합니다. 요 범주를 알아야 되는데요. 좀 이따 알아요. 자, 실체는 한번 보시죠. 자존적 존재. 자기가 존재하는데 다른 자의 힘을 빌리지 않고 스스로 존재하는 자. 이런 뜻입니다. 실체. 그리고 독립적 존재. 독립해서 내가 살아가는데 존재하는 데 있어 타자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자존 독립이라는 이런 두 가지 특성을 갖고 있는 물체, 그 자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실체라고 해서. 그런데 현대 철학자 중에 지금도 실체가 있다고 주장하는 자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런 실체와 그것이 거기에 속해 있는 성질들로 존재가 되어 있다라는 이것이 타파되는데 2000년 이상 세월이 필요했던 거죠. 속성은 실체에 속해 있는 성질, 그러니까 의존적 존재, 아까 독립적 존재나 자존적 존재, 자기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의존해서만 있는 것. 수량,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래서 존재는 하나의 실체와 9개 속성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9개 속성이 이런 것입니다. 수량, 성질, 관계, 장소, 시간, 위치, 상태, 능동, 수동. 자, 우선 그래 놓고 이거를 제가 좀 알아듣기 쉽게끔 예를 들겠습니다. 자, 나는, 이태호는 지금 용학도서관에서 인문학 통청 아카데미 강의를 하고 있다. 라는 이 사태를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렇게 지금 10범주 10가지
실체 속성 이론으로 풀이를 하면 이렇게 됩니다. 여기에 실체에 해당되는 게 크게 두 가지입니다. 나와 지금 강의를 듣고 계신 분들, 수강자, 강의를 듣는 분과 강의를 하는 나는 이 두 종류는 실체입니다. 물론 의자도 실체고 뭐 이 물컵도 실체고 다 실체지만 이건 일단 생략하고 요 속에 나오는 건 단 속성이 9가지가 우선 장소는 대구, 여기가 수성구죠. 법물동, 뭐 용학도서관, 시간, 지금 2019년 5월 22일 저녁. 능동, 지금 나는 강의를 하고 있다. 이건 능동이고, 수동은 좀 있으면 질문을 받는다. 수동. 동작을 받는 것. 상태의 강의 자료가 준비된 상태다. 안 그러면 준비가 덜 된 상태다. 뭐 등등 있겠죠. 어떤 상태. 수량, 강의의 내용이 많다, 적다. 이렇게 양의 많고 적음을 말할 수 있는 양, 질, 강의의 수준이 너무 높다, 낮다 하는 이런 질적 강의를 양으로도 볼 수 있지만 또 질로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질, 수준, 위치. 저 위치하고 그 장소, 저기서 위치는 포지션입니다. 저희 지금 위치는 강의를 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강의자로서의 지위, 위치. 강의를 듣는 그 위치. 이런 같이 있어도 위치가 다르겠죠. 다음 관계. 지금 내하고 강의를 듣는 분들과의 관계는 강의자와 수강자라는 관계. 이런 식으로 보면 지금 이 9가지는 속성, 실체에 속해 있는 것.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런 사태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제가 설명을 했었는데 어떤 것도 이렇게 실체적 관점과 유기체적 관점. 그러면 이것도 이제 화이트헤드가 지금 말하고 싶은 건 유기체적 관점인데 실체적 관점을 아까 9가지 중에 관계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쪽 볼프나 아리스토텔레스는 관계는 속성 중에 하나로 봤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유기체 철학은 관계가 핵심입니다. 그래서 관계성을 중시합니다. 유기체 철학에서는 관계가 첫 번째입니다. 그러면 아리스토텔레스와 볼프의 능력 심리학에 깔려있는 사고의 양식에서는 첫 번째가 실체입니다. 관계는 부수적으로 거기에 속해 있는 성질의 하나에 불과합니다. 즉 실체적 관점은 자신이 존재하기 위해 다른 어떤 것도 필요로 하지 않는 것. 그래서 아까 자존적이고 독립적인 것. 그래서 우리들 머릿속에 지금 이렇게 아리스토텔레스, 볼프가 말한 이런 사고는 우리는 무의식적 전제로 진리로 믿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화이트헤드가 말해 모든 현실적인 존재, 현실적으로 있는 모든 존재는 자신이 존재하기 위해 반드시 타자를 필요로 한다는 관점입니다. 이 유기체적 관점은 왜 동서고금을 소통시킨다고 말할 수 있는가 하면 불교의 연기론하고 이 부분에서는 거의 같습니다. 연계라는 것은 인연생기의 약자입니다. 인과
연한 환경입니다. 지금 제가 여기서 이렇게 떠들 수 있는 것은 지금 강의를 듣는 분들이 있으니까 지금 제가 여기서 강의를 하는 거죠. 능동과 수동, 강의를 하는 것은 강의를 듣는 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하는 거죠. 근데 이거를 아리스토텔레스나 볼포의 시각에서 보면 그냥 관계, 지금 이 중에서 그냥 관계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나 불교의 연기관에서 보면 인연, 인, 주체, 연, 환경, 인연, 생기 함께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런 일어남 없이 존재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환경과 나, 수강자와 강의자, 이거를 끊어버리면 존재가 안 됩니다. 근데 우리는 실체적 사고를 가졌기 때문에 오늘 그냥 뭐 강의 한번 듣는 걸로 내가 존재하는데 큰 지장이 없어. 약간 그것도 1000분의 1, 10,000분의 1. 이런 형식에서 유기체적 관점은 이게 다입니다. 이거를 떠나서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유기체 철학을 해나가면 왜 이게 존재 자체냐, 실체라는 것은 유기체에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건 헛소리입니다. 그 헛소리에 사람들은 지금까지 당연히 그걸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나다, 너는 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정에 예를 들면 아버지, 어머니, 나, 아버지하고 내하고는 아버지와 아들, 부자라는 관계에 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불교의 연기론에서 보면 왜 하필 그 아버지를 만났을까? 그거를 질문을 하는 거죠. 이는 내 속에 이 아버지라는 환경을 만나야 될 원인이 내 속에 있으니까 그 아버지를 만났다는 거죠. 이거를 인연법이라고 합니다. 이 아버지하고 내하고가 가정에서 같이 이렇게 지낸다는 것, 이게 연기입니다. 인연에서 지금 일어난 사건입니다. 현대 와서는 자연과학에서 이제는 전에는 이것저것 그냥 관계 이렇게 보수적 생각했다가 과학, 특히 물리학이 발전해 가면서 그게 깨져버립니다. 그래서 조금 그 실체가 지금 머릿속에 타파가 안 되면 유기체 철학에 입문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엄청난 실체적 사고 속에 살고 있습니다. 물리학에서는 지금 장이론이라는 게 나옵니다. 장 필드죠. 어떤 물체가 있으면 지금 여기 물체가 있고 또 다른 물체가 있고 이거는 받침대고 이거는 위에 있고 이건 우리들 눈으로 보면 다 이게 이 물체 저 물체가 끊어져 있습니다. 근데 지금 과학은 세밀하게 조사를 현미경, 고도의 현미경으로 듣다 보면 지금 이 순간 여기에 아마 전 우주에 있는 어떤 파들이 지금 제 몸속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에서 나가는 어떤 파장이, 그래서 장입니다. 파장이 전 우주로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나는 나, 너는 너. 그런데 실제는 이게 육체적으로, 물리적으로 이런 서로 이펙트, 영향을 강하게 주고받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가까운 사람은 더 많은 영향을 받고 멀리 있으면 영향은 적지만 화이트헤드는 말하기를 이 세상에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정도 차이는 있어도 모두가 서로 영향을 주고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실적 존재자는 자신이 존재하기 위해서 반드시 타자를 필요로 한다는 거죠.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게 실체인데 필요로 하고 이게 타자하고 이렇게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어떠한 존재도 존재할 수가 없다는 게 유기체적 관점입니다. 존재할 수 없다는 게 불교의 연기관입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로 대할 때 자기 마누라, 남편, 왜 하필 이 남편, 이 마누라일까? 이 연기를 알거나 유기체적 관점에 서게 됩니다. 자기 가족이 바로 너는 너, 나는 나 실체적 관점에서 보면 이혼하면 남이고 이렇게 오늘날 개인주의가 극단적 개인주의로까지 흐르는데 바탕에 실체적 관점이 있는 거지. 관계를 중시하는 유기체적 관점에 보면 그 상대를 볼 때 이 사람은 인연이니까 왜 하필 수많은 사람 중에 이 사람을 아내로 남편으로 만났을까? 이 아들로 만났을까? 그 원인이 그 사람한테 있는 게 아니고 내한테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가 나의 환경이 잘못된다는 것은 내가 잘못되기 때문에 잘못되는 거지. 이렇게 깊은 관계의 중심이고 관계성 속에 존재한다는 것. 이게 유기적 관계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유기적 관계로 보면 제가 환경 관련 논문을 4편을 썼습니다. 화이트헤드 환경. 이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유기체적 관점으로 가면. 환경 문제뿐만 아닙니다. 윤리 문제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그래서 저는 지금 이런 상세한 것들은 앞으로 화이트헤드 유기체 철학이 하나하나 전개되면서 이제 이야기가 될 거고 여기서는 좀 문학적으로 톨스토이 그 3가지 질문이라는 그 책에서 한 3가지 질문과 답변으로 하고 일단 강의를 마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톨스토이가 한 3가지 질문과 답변은 유기체 철학이 나타내고자 하는 말을 문학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때는 언제인가?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때는 언제인가? 지금이다. 톨스토이가 대답을 했고, 이 세상에서 가장 필요한 사람은 누구인가? 지금 만나는 사람.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그 사람에게 선을 베푸는 것입니다. 왜? 그 사람이 나니까요. 관계의 존재론적 관계는 존재 자체를 실체 중심으로 안 보고 관계 중심으로, 유기적 관계 중심으로 보면 지금 가장 소중한 만나고 있는 이 사람 이외에 존재가 없는 것입니다. 미래 아직 안 왔습니다. 과거 지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실체 중심과 실체는 아까 자존적이고 독립적이라고. 이런 사고는 아까 지금 만나는 사람, 내가 실체니까, 저도 실체니까. 서로 간에 관계에 생기는 영향은
미미하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화이트헤드 시각에서 보면 그럴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화이트헤드 철학은 동서고금을 소통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고 미래의 철학이고 정말 이 지구가 파괴가 안 되고 함께 공동체로서 좀 더 오래 가려면 이런 철학이 요구되는 거지.